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워렌 버핏이 던진 폭탄, 증시 대폭락, 3월 긴급 점검입니다. 3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좀 크게 빠지는 게 과연 우리가 계속 좋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좋게 보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명확하게 찝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저희가 무료로 정리한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 관련된 영상을 연속으로 약간 시리즈로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죠. 워렌 버핏이 전략 매도를 했다. 그래서 긴급 점검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또 계속해서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AS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량을 보고 얘기를 했었죠. 워렌 버핏이 항상 현금을 최대치로 보유한 이후에 증시가 하락이 나올 때 현금이 줄었고 최고치로 보유하고 있다가 증시가 하락이 나오면은 현금이 줄고 현금이 줄고 현금이 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과연 현금이 최대치일 때 시장이 밀리거나 하면 현금이 줄까? 이 현금을 들고 있는 이유는 조만간 몇 개월 이내 또는 몇 년 이내에 증시가 크게 빠질 거라 생각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량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느냐? 결론은 저희 주요 주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영향이 지금 증시가 상당히 크다. 지금 하락은 진짜 하락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견디고 가야 되고 버티고 가도 상관이 없는 증시고 진짜 빠질 것 같으면 그때는 아마 4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4월을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언제인지. 근데 그 시기가 아마 4월쯤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견뎌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은 맞고 지나가야 되는 잠깐의 흔들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2024년 8월 급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이 터졌습니다. 엔화가 강세가 나오고 그 당시에 금리 인상이 나와주면서 일본에서 굳이 내가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일본에 투자해서도 수익이 나쁘지 않네 라는 자금이 단기적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크게 흔들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은 단기 자금들이 아니라 그냥 수지타산이 안 맞는 수준의 자금들이 분할로 청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엔화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현재 엔화거든요. 실제 언제 터졌습니까? 이때 터졌죠. 이때가 150엔을 깨고 내려갈 때, 급격하게 내려올 때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160엔 위에 거의 164엔, 162엔 이 근처에 있는 애가 150엔까지 밀렸다는 건 뭐예요? 지금 거의 마이너스 한 8% 밀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 8%였던 것도 달러 가치가 마이너스 8%가 빠졌기 때문에 본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달러 가치의 하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플러스 3%였어? 그럼 마이너스 8% 빠졌잖아요, 달러가. 그럼 마이너스 5%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들고 있냐?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손절치거나 아니면 수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냥 본전 치겠는데 걱정하는 물량들이 여기서 터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엔화 강세가 이어지다가 조금 안정화됐죠. 그러다가 다시 언제 12월에 다시 엔화가 강세가 나오면서 이때 한번 조금 더 털어내고 그 다음 나온 게 언제냐면 그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슨 얘기했냐면 이 150엔을 깨고 밑에 있을 때는 조심해라. 이때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때처럼 발작하는 물량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엔화가 약세였다가 강세가 되니까 이 수준만큼 달러가 약세가 된 만큼 손실이 난다. 얘네들은 수익을 벌고 있어도 수익이 줄어드는 거고 수익을 안 내고 있던 사람들은 손실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수지타산이 안 맞게 되면 내가 플러스 5%는 먹고 나와야지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환율이 많이 빠져가지고 5%가 깨질 것 같아? 그럼 여기서 터는 거예요. 분할로. 누가? 일본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할로 제가 청산이 나갈 수 있습니다. 기준은 얼마나 했어요? 150엔을 기준으로 깨고 나면은 여기서부터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N달러 환율이 158엔에서 148엔으로 환손실만 한 6% 가까이 또는 그 이상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닌 분들은 6% 이상 수익이 아니었던 분들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났을 거고요. 그 이상 수익 났던 분들은 6%만큼 수익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본의 30년 국채금리도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30년 국채금리는 계속 떨어져요. 받을 수 있는 이자는 계속 미국은 떨어지는데 일본은 계속 올라가. 근데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양쪽으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뭔 소리냐? 내가 이거를 현금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이 대출을 받았어요. 일본에다가 0%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바꿔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니까 이거를 뭐 10달러라고 하겠습니다. 10달러가 아니죠. 10만 달러라고 하겠습니다. 10만 달러에 바꿨어요. 그래서 1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은 여기다가 투자했을 때 약 5%의 수익이 난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이 5%가 나는데 얘가 떨어져. 1%가. 그럼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럼 벌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준 거예요? 마이너스 1%가 준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갑자기 내가 100엔에 1달러로 바꿨던 게 실제 다시 한번 이 N하로 바꾸려고 하니까 100엔 했던 게 얼마가 됐냐? 이게 90엔이 됐더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10%가 빠진 거죠. 그러면은 달러 손실도 마이너스 10%난 겁니다. 그럼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1%가 줄었고 달러 손실이 10% 났죠. 그럼 마이너스 11%예요. 이것만 손해난 게 아닙니다. 왜? 금리 인상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자도 내야 돼. 이자가 얼마예요? 뭐 1%라 보겠습니다. 1%야. 그럼 또 여기서 마이너스 1%가 또 들어가. 그럼 마이너스 12%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자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국채금리도 올랐겠죠?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다가 투자했으면 벌 수 있는 국채금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국채금리가 2%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1%여서 2% 올랐다면 또 마이너스 1%가 생긴 거죠. 13%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손실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운용사나 보험사의 매도는 투매가 아닙니다. 이들이 단타 치려고 미국장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죠.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길게 보려고 들어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 일본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당연히 뭐예요? 천천히 자산의 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매도 하락 압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작 같은 하락이 아니라 분할매도 압력이 뭐 수지타산이 안 맞는 수준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인 거고. 그래서 진짜 급락은 언제입니까? 지금이 아니라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난 시점부터 시작이에요. 자, 부채 한도 인상합시다. 했어. 그럼 그때부터 증시가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 엔캐리 청산처럼 단기 급락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잠깐 흔들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버틸 때다라고 전 얘기할게요. 왜? 과거를 보겠습니다. 과거의 엔캐리 청산 시점이에요. 정말 특수한 경우를 빼고 보겠습니다. 1998년도 이런 금융위기 사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파산 사태 이런 거는 사실 위기잖아요. 위기의 경우에는 안 빠진 나라가 없고 안 빠진 기업이 없어요. 2007년, 2008년도 마찬가지죠. 안 빠진 나라가 없고 폭락 안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엔켈의 영향이 있었냐 없었냐를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언제 나가냐면 보험사가 돈이 부족할 때입니다. 이 보험사가 돈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지급할 보험료가 많은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자연재해가 크게 터지거나 사고가 크게 터졌을 때가 보험사가 돈이 없을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 자산부터 매각해서 현금 보유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동일본 대지진 같은 시기에 뭐가 터지는 거예요? 엔캐리 청산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2015년, 2018년, 그 다음에 이 금융위기 제외하고요. 2022년. 그래서 이 두 개랑 이 세 번째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흐름 대응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힘든 게 아니라 오로지 엔켈의 영향으로 흔들렸는가를 체크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2016년입니다. 우리가 2016년 이 연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뭐 1월이겠죠. 1월쯤 해가지고 엔화가 125엔에서 116엔으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뭐 엄청나게 강세가 나왔다 보기는 힘들지만 한 9%에서 한 8% 정도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본 30년 국채 금리가 또 강세가 이어졌고, 그래서 엔켈이 청산이 나왔고, 그 당시에 나스닥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15%가 빠졌어요. 2016년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이때는 양적 긴축이라든가 그런 게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흔들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거나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2018년입니다. 그 당시 말에 114엔에서 104엔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8% 정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가 이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엔화 강세냐 제가 얘기했지만 1달러를 114엔 주고 바꾸냐 104엔 주고 바꾸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엔화를 덜 줘야 엔화가 센 거죠. 저금리 영향으로 엔켈이 청산이 나갔고요. 그 당시에도 증시가 마이너스 16%가량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양적 긴축 거의 끝물인 시기예요. 그 끝물인 시기에 폭락 다 때려 맞은 시기에 엔켈이 영향으로 16% 정도가 더 빠진 겁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말 152엔에서 127엔입니다. 이거는 뭐 마이너스 한 20% 정도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 개입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마이너스 11% 청산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엔캐리 청산이 나갔고 그 연유로 볼 수 있는 거는 엔화가 강세가 나와서 실제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손해니까 일본으로 돌아가는 물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항상 급락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증시 급락이 나오던 시기에 엔캐리 청산은 매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증시에 급락 나왔던 2016년, 18년, 뭐 22년, 그다음에 2020년 다 똑같아요. 미쳤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적 긴축이거나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빨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 위기거나 아니면 지진 같은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엔캐리 청산이 나간 거면 보통 뭐예요?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바로 올랐어요. 흔들리고 바로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구조적으로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은 지금도 빠졌던 게 바로 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빠질 때는 뭐예요? 세상 다 무너질 것 같고 세상 다 망할 것 같지만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단기 흔들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단기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시장 결론이고요. 2018년에 관세 전쟁으로 급락을 했던 것처럼 그때 미중무역 전쟁이 있었는데 아니 2025년도 그 당시 미중무역 전쟁 급락한 것처럼 또 급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S&P 500 기준으로 체크를 한다고 한다면 2018년도죠. 네, 2018년도 기준이면은 이때입니다. 예, 이때 이제 S&P 뭐 급락이나 하락세가 크게 빠졌는데 이때 하락세를 보면은 대략 한 마이너스 20%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20%의 하락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018년은 2017년 11월부터 양적 긴축을 했다. 돈을 이만큼 2008년 금융위기 때 풀어놨던 걸 이때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줄이기 시작한 시기에 빠진 거를 어떻게 지금이랑 비교합니까? 왜? 지금은 양적 긴축이 거의 끝났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양적 긴축하던 것마저도 감축하고 지금 일부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관세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양적 긴축이 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었어도, 관세 영향이 있었어도 이거는 제한적이었다라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20% 증시가 빠졌잖아요. 그 중에 뭐 마이너스 한 6% 정도는 관세로 빠질 수 있었겠지만 사실 양적 긴축 영향이 컸다라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또 양적 긴축이 언제 있었는데요? 양적 긴축 우리 2022년도에 있었죠. 이때는 미중 무역 전쟁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하락이 얼마나 나왔나 보면은 똑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이때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증시가 크게 밀렸죠. 이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이제 증시가 얼마나 빠졌냐. 이때가 마이너스 19%가량 밀렸네요. 그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미중무역 전쟁 때랑, 그러니까 그때 관세 리스크가 있었을 때 양적 긴축한 거랑 그냥 양적 긴축한 거랑 하락폭이 똑같더라. 그럼 얘기하는 게 관세 영향이 진짜 많이 있었냐 해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2022년도나 2018년도나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일부 하락에 엔캐리 청산이 추가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은 관세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주가 된 하락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하락은 그냥 버티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빠진 만큼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고 싶다면 지금이 아니다. 저는 살 거면 지금 아니에요. 언제가 진짜냐? 부채 한도 인상이 상원을 통과해서 채권 발행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증시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채권 발행이 시작이 돼서 유찬도 인상이 된 이후에 증시가 밀렸을 때 그때가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부채 한도 인상이 이번에 하원 통과를 했고요. 지금 이제 협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번에 결론 날라면은 한 달, 두 달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아마 증시가 크게 밀리거나 급락할 만한 요인이 대단히 없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엔캐리 청산 같은 단기 요인을 제외하면은. 그래서 이 협상이 잘 진행되는 동안에 조용히 하다가 협상이 딱 되고 나면은 그때 아마 진짜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원은 앞으로 10년간 세금을 4조 5천억 달러를 줄이고 정부 지출도 2조 달러를 삭감하게 하는 예산을 결의를 했고요.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인 부채 한도도 4조 달러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한 방에 올린 거예요. 하나의 법으로. 세금 줄이면서 정부 예산안 줄이면서 부채 한도까지 올려버리는 이 세 개를 한 방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쉽진 않겠죠.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몇 주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정도는. 그래서 상원도 자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결의안은 하원과는 달리 감세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국경과 국방 예산을 증액하자라는 얘기죠. 국방도 예산 줄이자고 하고 있죠. 그래서 상하원은 양측 간 협의를 해야 되고요. 단일 결의안을 만든 뒤에 각각 통과를 시키고 나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뭐 간단하게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 합의를 하는 동안에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시장이 빠지는 시기다? 부채한도 협상이 딱 체결되고 이 TGA 잔고가 올라오는 시기, 체결되고 올라오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올라왔을 때 올라오는 동안엔 빠지는 동안, 올라온 동안엔 빠지는 겁니다. 올라와서 여기다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저점에 쓸어 담고 싶으면. 그래서 이때가 이제 증시 하락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4%, 11%가 빠진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거면 이때 사시고요. 지금은 그냥 버티십시오.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진짜 살 거면 이때 사야 여러분들 플러스예요.
이때서야 수익 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은 버티는 게 맞습니다. 진짜 저점 매수는 부채한도 인상 이후에 하십시오. 이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영향이 제일 큰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의 판단이고요. 관세 영향은 그냥 약간 엄플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적을 필요가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입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총정리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죠.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8일, 27일, 26일, 25일, 24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